화면에 뜬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세계관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리아, 한국이라고요? 런던 시티 오브 웨스트민스터 국제개발연구소. 저는 이곳에서 22년간 세계 강대국 순위를 측정해 왔습니다. 1위는 늘 비슷했고 3위까지는 예측 가능했으며 영국은 항상 안전한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오후 3시 47분 22초 비공개 보고서에 접속한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영국 5위, 한국 4위. 말도 안 돼. 손이 떨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모든 변수를 재점검했습니다. 경제, 군사, 기술, 외교, 문화 10개 시나리오를 돌렸지만 결과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4위였고 영국은 5위였습니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제가 22년간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마이클 해링턴입니다. 22년간 국가를 숫자로 측정해온 사람이죠. 영국 런던 시티 오브 웨스트민스터에 자리 잡은 국제개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문화력이라는 5개 축을 종합해서 세계 각국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제 일입니다. 제 모델은 완벽했습니다. 영국이 상위권을 유지했고 미국과 프랑스가 최상위에 있었으며 22년간 한 번도 이 구조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서구 열강이 세계를 이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증명해온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비공개 중간 보고서를 열었을 때 오후 3시 47분 22초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서 순위표를 확인했죠. 1위 영국, 2위 미국, 3위 프랑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4위에 있는 이름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KOREA 해시태그 4. 한국이 4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마우스가 책상 위로 떨어졌으며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틱, 틱, 틱. 말이 안 됐습니다. 한국이 영국을 제쳤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즉시 원시 데이터를 열고 하나하나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GDP 성장률, R&D 투자 비율, 수출 경쟁력, 반도체 점유율. 가중치를 바꿔보고 시나리오를 10개 돌렸지만 결과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4위, 영국 5위. 바로 그때 동료 데이비드가 제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제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한국이 4위라고? 말도 안 돼. 이거 오타 아냐? 데이비드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위라니. 자네 모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냐? 오타라고요? 22년간 완성도를 높여온 제 모델을 오타로 치부하다니요.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데이비드, 난 오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아. 그럼 뭔데? 반도체 좀 만든다고 강대국이 되는 건 아니잖아.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재검증 중이야. 재검증은 무슨? 자네 모델이 틀린 거겠지 뭐. 데이비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 모델이 틀렸단 말입니까? 아니면 제가 22년간 믿어왔던 세계관이 틀렸던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고 런던의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죠. 모든 변수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력. 한국은 모든 지표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세계 최상위권이었고 조선은 1위였으며 방산 수출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죠. 데이터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4위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현실이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숫자 뒤에 있는 진짜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공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하철이 얼마나 정확한지,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몸으로 느끼며 제 경험으로 검증해야 했습니다. 항공권 검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런던에서 서울까지 11시간 30분. 마우스 커서가 결제하기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클릭했습니다. 카드 승인 알림이 떴습니다. 런던 LHR 서울 ICN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불안이 결연함으로, 혼란이 목표로, 흔들림이 각오로 바뀌었죠. 제 모델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틀렸던 겁니다. 영국은 과거를 전시하고 있었고 한국은 현재를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직접 확인하러 가는 거였죠. 택시를 타고 히드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도로는 한산했고 빗물이 택시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장이 나를 심판할 것이다.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는 방향을 가리켰다. 이제 현장이 진실을 보여줄 차례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4위. 숫자는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바퀴가 지면을 박차고 떠오르는 순간 런던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템스강이 희미하게 빛났고 빅벤이 작은 점처럼 보였으며 익숙했던 도시가 하나의 풍경으로 축소되어 갔습니다. 이제 현장이 답을 줄 차례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4위에 걸맞은 나라인지, 제 모델이 포착한 변화가 진짜인지.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11시간 30분의 비행. 그 시간이 끝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오전 7시 15분이었습니다. 11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착륙한 순간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바닥이 빛나고 있었고 천장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으며 복도 전체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앞에는 자동화 게이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화면에 얼굴을 맞추자 센서음이 울렸고 곧바로 문이 열리면서 통과할 수 있었죠. 손목 시계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2분 30초가 걸렸습니다. 그 순간 히드로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긴 줄, 느리게 진행되는 심사, 짜증난 표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평균 25분이 걸렸고 성수기에는 40분도 넘게 기다려야 했던 그곳과 달리 여기서는 2분 30초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공항이 시간을 지배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수화물을 찾으러 이동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제 가방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입국장을 통과한 후 정확히 8분이 지난 시점이었죠. 히드로에서는 평균 23분을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1시간 가까이 서 있어야 할 때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시스템에 마찰이 없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됐죠. 공항 로비로 나와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와이파이 목록을 열어보니 에포트 프리 와이파이라는 이름이 보였고 무료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클릭하자 로그인 화면도 없이 바로 연결됐습니다. 속도 테스트를 돌려봤더니 다운로드 230메가, 업로드 180메가라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항의 무료 와이파이가 230메가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히드로 공항에서는 5파운드를 내야 겨우 30메가를 쓸 수 있었고 그마저도 자주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무료였고 빨랐으며 안정적이었습니다. 연결이 사치가 아니라 기본 인프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조카 에밀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봤습니다. 연결이 즉시 됐고 화면은 선명했으며 끊김이라곤 전혀 없었죠. 에밀리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고 목소리도 깨끗하게 들렸습니다. 삼촌, 도착했어요? 응, 방금 공항 나왔어. 와이파이가 생각보다 훨씬 잘 터지는구나. 삼촌, 한국은 원래 그래요. 인터넷 빠른 거로 유명하잖아요. 에밀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단순히 빠른 인터넷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결이 시민의 기본 권리처럼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통화를 끊고 노트북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연결은 사치가 아니라 기본 인프라였다라고 적었습니다. 공항버스 매표소로 향해 직원에게 시내까지 가는 방법을 물었더니
6015번 버스를 타면 된다고 했고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요금은 16,000원, 영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9파운드였죠. 히드로에서 시내까지는 25파운드를 내야 했는데 여기는 그것의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표를 끊고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니 LED 표지판에 6015번 3분 후 도착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정확히 3분 후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초 단위로 정확했죠. 저는 버스에 올라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고가도로를 따라 노란 가로등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으며 빗방울이 창문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혼자였으며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밤 10시 여성의 단독 이동. 만약 이게 런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런던의 밤이 조심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이 혼자라면 노선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고 사람이 많은 곳을 골라서 다녀야 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그 여성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경계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전이 이 도시의 기본값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버스가 제 목적지 정류장에 섰고 저는 짐을 끌고 내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주택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벨을 누르자 주인이 나와 방으로 안내해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죠. 침대, 책상, 의자 같은 기본적인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수준이 달랐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고 욕실로 들어가 수압을 확인해 보니 강했으며 온수가 바로 나왔습니다. 거울에 김이 서리는 걸 보면서 이 정도면 호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책상 위에는 와이파이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비밀번호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고 노트북을 연결해 속도 테스트를 돌려보니 다운로드 310메가, 업로드 290메가라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310메가가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제 아파트는 월 40파운드를 내고 60메가를 쓰고 있었는데 말이죠. 침대에 앉아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공기, 쾌적한 욕실, 빠른 인터넷. 이 모든 게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이 아니라 평범한 숙소에서 말입니다. 게스트하우스조차 이 정도란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죠. 노트북을 열고 본격적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박물관형, 한국은 실시간형이라고 적었습니다. 영국은 과거를 전시하고 한국은 현재를 작동시킨다는 생각이 명확해졌죠. 정신은 국가가 시민에게 지불하는 존중이다라는 문장도 추가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의 긴 대기, 느린 시스템, 짜증난 사람들의 표정이 떠올랐고 그게 시간을 낭비당하는 느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면 인천공항은 2분 30초 입국, 8분 수화물 수령, 끊김없는 무료 와이파이로 시간을 절약시켜줬고 그게 곧 존중받는다는 느낌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전이 지도 앱처럼 깔려 있었다라는 문장도 적었습니다. 밤 10시에 아무렇지 않게 혼자 이동하던 여성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게 특별한 용기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게 중요했죠. 마지막으로 한국은 지금을 튜닝한다라고 적으면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고 거리의 가로등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모델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았고 숫자 뒤에 이런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게스트하우스까지 3시간 동안 저는 3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였고 두 번째는 연결이었으며 세 번째는 안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값이라는 게 가장 놀라웠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뭘 보게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었고 경기도 어딘가에서 5나노미터 공정을 돌리고 있다고 들었죠. 지금까지는 숫자로만 봤지만 이제 직접 눈으로 볼 차례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데이터가 빙빙 돌았고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문화력이라는 5개 축이 계속 떠올랐죠. 한국 4위. 숫자가 맞았고 현장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점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상위 3%로 기록돼 있었죠. 이게 상위 3%가 아니라 1%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수를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고 더 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기청정기의 부드러운 윙윙 소리가 들렸고 실시간형 국가의 징후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죠. 사전에 연락을 취해뒀고 현장 투어를 허락받은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어떤 걸 보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공장은 생각보다 거대했습니다. 건물 외벽은 깨끗했고 주차장은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출입구에는 보안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었죠.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온도 변색 잉크로 인쇄된 스티커였는데 위조 방지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곳의 보안 수준을 말해주고 있었죠. 로비에서 현장 엔지니어 한 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태훈 씨라고 소개하더군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말투는 짧고 정확했으며 불필요한 수식어를 쓰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먼저 클린룸으로 가겠습니다. 복장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탈의실로 안내받아 클린룸 전용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흰색 보호복, 마스크, 장갑, 신발 커버까지 착용했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어 샤워실을 통과했고 강한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미립자를 제거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으로 미립자 개수가 표시되고 있었고 숫자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자 문이 열렸습니다.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노란 조명이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었고 수십 대의 로보삼이 정확한 동작으로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으며 사람은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공정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흐름이었죠. 기계와 시스템이 만들어낸 완벽한 흐름 말입니다. 여기가 5나노미터 라인입니다. 김태훈 씨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장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각 장비마다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수십 개의 실시간 그래프가 녹색 바로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습도, 가스 농도, 공정 속도. 모든 변수가 통제되고 있었고 그 통제가 완벽했습니다. 저 그래프들이 전부 녹색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녹색은 정상 범위를 의미합니다. 노란색이 뜨면 경고, 빨간색이 뜨면 즉시 중단입니다. 저희는 녹색을 유지하는 게 일입니다. 김태훈 씨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녹색바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지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죠. 안정성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신뢰 말입니다. 3나노미터 라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저쪽입니다. 김태훈 씨가 다른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보안상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도 그 규모를 느낄 수 있었죠. 3나노는 세계에서 소수만 양산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고 투자 규모도 천문학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양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훈 씨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21세기의 심장은 칩이고 한국이 그 심장을 만들어 세계에 혈류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데이터 센터, AI 시스템. 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모든 것들이 이 작은 칩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 칩을 만드는 나라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공정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세계가 멈춥니다. 김태훈 씨의 대답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죠. 저는 웨이퍼 캐리어가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세한 진동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고 로보삼이 그걸 받아 다음 공정으로 옮겼으며 모든 동작이 1밀리초 단위로 계산돼 있었습니다. 이건 성냥 개비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을 만드는 곳이었죠. 벽면에는 EHS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환경, 보건, 안전에 관한 규정들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돼 있었고 준수 사항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이곳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공장의 언어는 정시와 품질입니다. 김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납기를 어기면 고객이 떠납니다. 품질이 떨어지면 시장이 떠납니다. 우리는 둘 다 지킵니다.
그게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모델을 떠올렸습니다. 기술력이라는 축에 한국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점수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형 테크스택이었죠. 클린룸을 나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김태훈 씨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고객사 목록, 납기 준수율, 불량률. 모든 지표가 세계 최상위권이었고 특히 납기 준수율은 98.7%였습니다. 98.7%라는 건 거의 완벽하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제품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집니다. 김태훈 씨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칩을 굽는 순간 세계가 시간을 맞춘다. 타이핑이 아니라 손으로 적었습니다. 이 문장은 컴퓨터가 아니라 손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성냥개비가 아니라 심장을 본 느낌이었다. 두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공장의 언어는 정시와 품질이었다. 세 번째 문장을 적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모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숫자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고 현실은 숫자보다 강력했으며 이 모든 게 한국을 4위로 끌어올린 이유였습니다. 가설은 침묵하고 생산이 말한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김태훈 씨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고 악수는 짧았으며 말은 간결했습니다. 좋은 보고서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공장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바람이 불었으며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구름 아래에서 저 평범한 건물 안에서 세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하철에 올라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열어 한국의 기술력 점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위 5%로 기록돼 있었죠. 저는 주석을 추가했습니다. 현장 확인 완료. 3NM 양산 중. 납기 준수율 98.7%. 글로벌 의존도 극대. 재평가 필요. 주석을 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런던으로 돌아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동료들이 믿어줄까요? 데이터만 보여주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할까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봐야 했죠. 반도체는 기술력의 한 부분일 뿐이었고 한국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도심 교통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정류장, 지하철, 환승동선. 시민들이 매일 경험하는 일상의 인프라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하게 3분 간격으로 역에 도착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승하차하고 있었으며 모든 게 시계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시간을 지배하고 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앉은 할아버지 한 분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는 경제 기사가 실려 있었고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 것들이 단순한 현장 방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국가의 전략이었고 생존이었으며 미래였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클린룸의 노란 조명, 녹색 바로 안정된 그래프, 로보삼의 정확한 움직임, 98.7%의 납기 준수율. 이 모든 게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고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습니다. 이 사실을 써야 한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사위의 비밀 작동하는 국가.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빨라졌고 문장이 흘러나왔으며 오늘 본 것들이 글로 변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죠. 다음 날 저는 서울 도심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본 것이 기술력이라면 오늘 볼 것은 생활력이었죠.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환승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 느껴야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 8시 게스트하우스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지만 혼잡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죠. 정류장 자체가 특이했습니다. 밀폐형 구조였고 유리로 사방이 막혀 있었으며 안으로 들어가니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냉방이 되네. 놀라움이 절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USB 충전 포트가 벤치 옆에 설치되어 있었고 디지털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472번 버스 2분 30초 후 도착 글자가 초 단위로 카운트다운되고 있었죠. 런던의 버스 정류장이 떠올랐습니다. 빗물이 새는 지붕, 찬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개방형 구조, 종이로 인쇄된 시간표. 버스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해야 했고 그마저도 정확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그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정확히 2분 30초 후 472번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초 단위로 정확했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승차했고 저도 뒤따라 올랐습니다. 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출근하는 직장인 같았죠.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영국에서 온 연구자입니다. 그 남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정류장 시설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냉방도 되고 USB 포트도 있고 도착 시간도 정확하고. 이게 서울 전역에 다 이렇습니까? 남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요즘 지어진 정류장은 거의 다 저런 식입니다.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기본입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운 여름에 냉방 안 되는 정류장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누가 버스를 타겠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기본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영국에서는 특별한 대우로 여겨질 만한 것들이 여기서는 기본이었습니다. 시민의 편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죠. 영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남성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정류장에 냉방은커녕 제대로 된 지붕도 없는 곳이 많고 버스 도착 시간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불편하시겠네요. 네, 불편합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물고기가 물을 못 느끼는 것처럼요. 그 비유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못 느낍니다. 매일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편리한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성 박지훈 씨라고 명함을 건네주더군요. 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지하철역에서 내렸습니다. 2호선을 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이라고 들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벽면에 광고가 붙어 있었지만 질서정연했고 바닥은 매끄러웠으며 조명은 밝았죠. 런던의 튜브역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타일, 어두운 조명, 특유의 습한 냄새. 역사가 느껴지는 곳이었지만 쾌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죠.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전체 높이의 문이 선로와 승강장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었죠.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인상적이었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열차 1분 30초 후 도착 글자가 떠 있었고 초 단위로 카운트다운 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분 30초 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이 동시에 열렸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하차와 승차를 진행했습니다. 열차에 올라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지만 런던의 튜브만큼 혼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지만 숨 쉴 공간은 있었죠.
열차가 출발했고 가속이 부드러웠으며 소음도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다음 역까지 정확히 3분이 걸렸습니다. 시간표대로였죠. 그 다음 역도 3분, 그 다음 역도 3분. 배차 간격이 일정했고 예측 가능했으며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의 튜브는 피크타임에도 5분에서 7분 간격이었고 지연이 잦았으며 신호 문제로 지연이라는 안내방송이 일상이었죠. 환승역에 도착했습니다. 3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내렸습니다. 환승 통로를 따라 걸었는데 통로가 넓었고 표지판이 명확했으며 동선이 직관적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편의점, 카페, 빵집이 있었고 사람들이 커피를 사거나 간식을 사는 모습이 보였죠. 환승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런던의 환승역은 달랐습니다. 통로가 좁았고 계단이 많았으며 표지판이 혼란스러웠죠. 처음 가는 사람은 길을 잃기 쉬웠고 환승하는 데만 10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환승이 하나의 경험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동하면서 필요한 걸 살 수 있었고 시간이 낭비되지 않았으며 동선 자체가 시민의 편의를 고려해 만들어져 있었죠. 3호선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스크린 도어, 다시 정확한 도착 시간 표시, 다시 3분 간격 배차. 모든 게 반복됐지만 그 반복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죠. 예측 가능하다는 것,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깨달았습니다. 열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시민의 발걸음 단위를 아낀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밀폐형 정류장의 냉방, USB 포트, 실시간 정보 표시. 이 모든 게 시민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불필요한 불편함을 제거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시민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이 도시의 철학이었죠. 정확성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다. 두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2분 30초 후 도착하는 버스, 3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지하철. 초 단위로 정확한 이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주는 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죠. 이 나라의 시스템을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여긴 기본이 높다. 세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박지훈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이라던 그 말이요. 영국에서는 특별한 대우가 여기서는 기본입니다. 기준이 다르고 기대치가 다르며 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수준이 다릅니다. 목적지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햇살이 따뜻했고 거리가 활기찼으며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도시 인프라 점수, 대중교통 만족도, 정시성 지표 모두 높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건 철학이었습니다. 정책은 말이고 설계는 습관이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영국은 정책을 발표합니다. 보도 자료를 내고 약속을 하며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한국은 설계를 합니다. 밀폐형 정류장을 짓고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며 환승 동선을 최적화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며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이 불었으며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범함 뒤에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를요. 철학은 디테일에 산다. 중얼거렸습니다. 냉방이 되는 정류장, 초단위로 정확한 도착 시간, 3분 간격의 지하철, 편의시설이 있는 환승 통로. 이 모든 디테일이 하나의 철학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시간은 귀중하다는 것, 편의는 사치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 정확성은 신뢰의 기초라는 것.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도 정류장은 밀폐형이었고 냉방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도착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기술력을 넘어 생활력을 봤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정밀함을 넘어 일상의 정확함을 경험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은 거창한 프로젝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시민의 출근길을 편하게 만들고 환승 시간을 줄여주며
예측 가능한 일상을 제공하는 것. 그게 진짜 국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받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박지훈, 마케팅 매니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그가 한 말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못 느낀다. 한국 시민들은 이 시스템의 우수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 밖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었죠. 이 물이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잘 순환되는지를 말입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문장으로 변환됐고, 경험이 데이터로 뒷받침됐으며, 확신이 글로 표현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도시는 여전히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볼까요? 방산 전시관과 문화 지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결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죠. 다음 날 오전, 저는 용산에 있는 방산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해뒀고 관계자의 안내를 받기로 했죠.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입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과장된 선전물은 없었고 깔끔한 로비와 보안 게이트만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분은 이정민 씨라고 소개했는데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군 출신인 듯한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홀에 들어서자 거대한 세계 지도가 벽면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색색의 선들이 한국에서 출발해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고 있었고 각 국가마다 작은 깃발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터키 수십 개국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게 전부 수출 실적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천궁 방공 시스템. 주요 무기 체계들이 이 나라들에 납품됐거나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이정민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지도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선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멀리 뻗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자 실감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수출하고 있었죠. 여기 보시면 각 국가별로 납품 현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정민 씨가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국가별로 납품 일정, 물량, 진행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항목에 녹색 체크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납기가 지켜지고 있다는 의미였죠. 납기 준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95% 이상입니다. 우리는 약속한 날짜에 제품을 전달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95%라는 건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계약은 신뢰로 시작되고 납기로 완성됩니다. 약속을 어기면 다음 계약은 없습니다. 이정민 씨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벽면에 큰 글씨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마이너스 위 키프 아워 프라머스. 그 아래로 품질 인증서, AS 체크리스트, 고객 피드백 사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인증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라벨에는 검사 항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각 항목마다 검사자의 서명과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죠. 디테일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슬로건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방산시장은 신뢰가 전부입니다. 제품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지만 납품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정민 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AS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24시간 핫라인이 운영되고 기술진이 필요시 현지로 즉시 파견됩니다. 부품 재고는 전략적으로 관리되고 고객국의 자체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제공합니다. 말을 듣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21세기 방산의 본질이라는 것을요. 과거의 방산은 무기를 파는 거였지만 현재의 방산은 시스템을 파는 겁니다. 제품, 납기, 품질, AS, 교육. 이 모든 게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 신뢰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신뢰는 무기 체계의 마지막 부품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전시를 마치고 로비로 나왔을 때 저는 이정민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렇게 성장한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간단합니다.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보증하고 AS를 책임졌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걸 해내는 게 경쟁력입니다. 악수를 나누고 전시관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고 거리가 활기찼으며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범함 뒤에서 한국의 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문화지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이 하드파워라면 이제 볼 것은 소프트 파워였죠.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소비량, 한국어 학습자 수, 스트리밍 플랫폼 점유율.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영어권 국가 중 상위권에 여러 개가 있었고 한국어 학습 수요는 최근 5년간 폭증하고 있었으며 음악과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샷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스트리밍 차트를 보니 한국 드라마가 80여 개국에서 톱 10에 진입해 있었고 음악은 140여 개국에서 차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고 결과였으며 소프트 파워의 증거였죠. 영향력은 좋아서 따라하는 순간 시작되는구나. 타이핑했습니다. 과거의 영향력은 강제였습니다. 식민지, 점령, 종속. 하지만 현재의 영향력은 매력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좋아하며 따라하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조카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더군요. 삼촌, 나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늘 첫 수업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다라 이렇게 배웠어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공책에 한글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고 다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에밀리는 영국에 사는 평범한 15살 학생입니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를 배울 수도 있었고 독일어나 이탈리아어를 선택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배워야 해서가 아니라 배우고 싶어서였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 에밀리. 삼촌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네가 배우는 글자들이 여기 곳곳에 있어. 언젠가 같이 오자.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밀리처럼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수백만 명 있습니다. 그들은 강요받지 않았고 의무가 아니었으며 순전히 욕망에서 시작했죠. 한국어는 욕망의 언어가 됐구나. 타이핑했습니다. 과거의 영어는 필수의 언어였습니다. 배워야 했고 알아야 했으며 쓸 수 있어야 했죠. 하지만 한국어는 다릅니다. 배우고 싶고 알고 싶으며 쓰고 싶은 언어입니다. 필요가 아니라 욕망이 동력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드파워 방산 수출, 95% 납기 준수율, 신뢰 기반 계약, 소프트파워 80개국 드라마 톱 10, 140개국 음악 차트, 한국어 학습 폭증. 결합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 두 개의 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K9 자주포가 폴란드로 향하고 다른 쪽에서는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스트리밍되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에 납품되고 다른 쪽에서는 음악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장은 시장과 마음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은 더 이상 전통적인 전장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며 문화와 기술의 교차점에서 벌어집니다. 한국은 그 두 전장에서 모두 싸우고 있었고 모두 이기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 하지만 이 일상 뒤에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결합되고 있었고 그 결합이 한국을 4위로 끌어올린 원동력이었습니다. 노트북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문화력 점수를 재검토했고 방산 수출 실적을 반영했으며 주석을 추가했습니다.
하드 소프트 결합 확인. 신뢰 기반 방산 욕망 기반 문화. 21세기형 국력 모델. 재평가 필수. 타이핑을 마치고 저는 에밀리가 보낸 사진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공책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가, 나았다. 그 글자들이 왜인지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15살 영국 소녀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점이 보여 들어가 봤습니다. 외국어 코너로 가니 한국어 교재가 한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회화, 문법, 듣기. 종류가 다양했고 책들이 많이 팔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제목이었죠. 책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한글 자모가 나와 있었고 발음 가이드가 친절하게 설명돼 있었습니다. 이 책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취업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관심 때문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좋아서, 알고 싶어서, 가까워지고 싶어서. 책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점을 나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방산 전시관의 세계지도, 수십 개국으로 뻗어나가는 선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라는 문구, 객관성 유지 노력, 95%의 납기 준수율, 그리고 80개국의 드라마, 140개국의 음악, 에밀리의 공책에 적힌 한글. 이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두 개의 날개로 날고 있었습니다. 한쪽 날개는 신뢰였고 다른 쪽 날개는 매력이었죠.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둘이 함께 작동할 때 진짜 힘이 생겼습니다.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에밀리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밀리, 한국어 열심히 배워. 이 언어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야. 삼촌이 보장할게. 메시지를 보내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문장으로 변환됐고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결합이 명확하게 서술됐으며 확신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으며 도시는 여전히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이제 곧 런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재검토하며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동료들을 설득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방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런던으로 돌아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며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몰두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예비 보고서 형태로 지금까지의 발견 사항을 요약해서 보냈죠. 인천공항의 시스템, 반도체 공장의 정밀함, 대중교통의 정시성, 방산과 문화의 결합. 간결하게 정리해서 첨부 파일과 함께 발송했습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예상과 달랐죠. 데이비드가 가장 먼저 답했습니다. 흥미롭긴 한데 좀 과장된 거 아냐? 한국이 정말 그 정도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회의적인 톤이 느껴졌습니다. 수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방문으로 한 나라를 평가하기엔 성급한 것 같아.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조언처럼 들렸지만 속내는 달랐죠. 제 결론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토마스의 메시지였습니다. 자네 혹시 누구한테 돈 받은 거 아냐? 이건 학술 보고서라기보단 홍보물 같은데. 매수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매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제 경력과 신뢰가 일주일의 출장 때문에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을 뿐인데 동료들은 제가 편향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확신이 긴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런던으로 돌아가면 더 큰 반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동료들의 냉소, 언론의 관심, 학계의 논쟁. 제 보고서는 단순한 학술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고 그 중심에 제가 서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열릴 포럼에서 발표하기로 했었고 오늘은 리허설을 하기로 한 날이었죠. 캠퍼스에 도착해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빈 좌석들이 줄지어 있었고 무대 위 조명이 꺼진 채로 잔광만 남아 있었으며 공간은 고요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테스트했습니다. 음향이 확인됐고 슬라이드 리모컨도 작동했으며 프레젠테이션 파일도 문제없이 열렸습니다.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각오뿐이었죠. 노트를 펼쳐 질문 예상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메시지를 참고해서 어떤 반론이 나올지 예측해봤습니다. 일주일 방문으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했는가? 기존 연구와 상충되는 결론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는가? 영국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가? 하나씩 적어 내려가면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출처, 검증 방법, 비교 분석의 공정성. 모든 걸 빈틈없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런던 IISS 컨퍼런스 조직위원회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제 발표 제목이 사전 공지됐고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보수 성향의 원로학자 찰스 윌리엄스 교수가 제 발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행에 편승한 피상적 분석, 방법론적 한계, 과대평가된 사례 연구. 찰스 교수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레토릭이 이메일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친절하게도 제가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준 겁니다. 찰스 윌리엄스. 70대 중반의 국제정치학 대가였습니다. 영국 중심 세계관의 수호자였고 전통적 강대국 이론의 옹호자였으며 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건 단순한 학술 논쟁을 넘어선다는 의미였습니다. 긴장이 각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반론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교수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논점을 예상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 논리를 구축했죠. 유행의 편승, 5년간 축적된 데이터 트렌드 제시, 방법론적 한계, 다층 검증 프로세스 설명, 과대평가, 국제 비교 수치와 현장 실사 결과 대조. 하나씩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학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찰스 교수는 데이터를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결론을 거부하려는 거였죠. 영국이 5위라는 사실을, 한국이 4위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카페로 이동해 데이터 방어선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스프레드시트를 여러 개 띄워놓고 숫자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R&D 대비 GDP 비율, 경제 성장률, 반도체 시장 점유율, 방산 수출 실적, 납기 준수율, 문화 콘텐츠 소비량. 모든 지표를 출처와 함께 정리했고 각 데이터의 신뢰도를 재확인했으며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레퍼런스를 첨부했습니다. 프린트를 시작했습니다. 차트, 그래프, 표, 인용문. 수십 장의 자료가 출력됐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카드덱처럼 정리했습니다. 반론이 나오면 즉시 꺼내 보여줄 수 있도록 순서를 배열했죠. 숫자, 사례, 도식. 팩트, 팩트, 팩트. 논쟁은 데이터에서 끝난다. 중얼거렸습니다. 의견은 충돌할 수 있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숫자는 정직하죠. 저는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로 싸울 작정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책상 위에 프린트물을 늘어놓았습니다. 방 전체가 자료로 가득 찼고 벽면에는 포스트잇으로 핵심 포인트를 붙여놨으며 노트북 화면에는 슬라이드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전쟁 준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를 한 잔 끓여 마셨습니다. 찻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으며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이 도시는 논쟁과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뜻함이 마음을 진정시켰고 긴장이 조금씩 풀렸으며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아니라 내 편견과의 싸움이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찰스 교수와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을 설득하는 것도 본질이 아니었죠. 진짜 싸움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22년간 형성된 믿음, 영국 중심의 세계관,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의심은 학문의 연료, 비방은 소음. 의심은 환영합니다. 질문하고 검증하며 재확인하는 과정이 학문의 본질이니까요. 하지만 비방은 다릅니다. 데이터를 보지 않고 결론을 거부하는 것, 현실을 외면하고 편견을 고수하는 것. 그건 학문이 아니라 소음이었죠. 국가를 모욕한 게 아니라 내 편견을 버렸다. 두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영국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현실을 직시하려는 거였죠. 영국은 여전히 위대한 나라입니다. 역사, 문화, 학문, 금융.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하지만 국가 파워의 총합에서는 한국에 밀렸습니다. 이게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영국을 사랑하기에 진실을 말한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영국이 발전하려면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사위로 올라섰는지 배우고 그 교훈을 적용하며 변화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애국이라고 생각했죠. 찻잔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압박감이 단단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졌고 떨렸던 손이 안정됐으며 흔들렸던 확신이 다시 굳건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내일 새벽 6시. 포럼 당일이었죠. 알람 화면과 동시에 일정표가 떴습니다. 서울대 포럼 발표 마이너스 오전 10시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고 논리는 탄탄했으며 각오는 단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대에 서는 것뿐이었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점검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간단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재정이 되는 국가 파워 한국 사위의 의미.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데이터 차트가 나타났고 한국이 사위에 위치한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숫자는 명확했고 트렌드는 분명했으며 결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이 심판의 날이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됐으니까요. 데이터가 있고 현장 경험이 있으며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무기였고 방패였으며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울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고 있었고 시스템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으며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무대 위에서 저는 말할 겁니다. 제가 본 것을, 제가 느낀 것을, 제가 확신하는 것을. 비판이 쏟아질 수도 있고 논쟁이 격화될 수도 있으며 고립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증명할 테니까요. 서울대 포럼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람이 울렸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햇살이 강했고 하늘이 깨끗했으며 바람이 선선했죠. 좋은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좋은 날로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22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오늘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진정시켰습니다. 가방에 노트북과 프린트 자료를 넣고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서울대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는 9시 30분이었습니다. 발표 시작 30분 전이었죠. 강당으로 들어가니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연구자들. 100여 명 정도 됐고 뒷자리부터 앞자리까지 거의 다 찼으며 몇몇은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진행 요원이 마이크 테스트를 해달라고 했고 저는 단상에 올라가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음향이 선명했고 슬라이드도 잘 작동했으며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니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기대하는 눈빛, 회의적인 표정, 중립적인 자세. 다양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사회자가 제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은 영국 런던 국제개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신 제임스 헨리 박사님입니다. 22년간 국가 파워 측정 모델을 연구해 오셨고
최근 한국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고 관중을 바라봤으며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조명이 눈부셔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 영광입니다.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22년간 국가를 숫자로 재단해 왔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문화력. 이 5개 축을 합쳐서 순위를 매기는 일을 해왔죠. 그리고 22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모델이 완벽하다고 믿었거든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 화면에 데이터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중간 보고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5위, 한국 4위.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류라고 생각했죠. 데이터를 다시 돌렸고 가중치를 바꿔봤으며 10개의 시나리오를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검증 과정이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왔습니다. 숫자 뒤의 현실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도시를 경험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장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인천공항에서 2분 30초 만에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230메가였고 공항 버스는 초 단위로 정확했으며 밤 10시에 여성이 혼자 버스를 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 인천공항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5나노미터 공정을 봤습니다. 녹색 바로 표시되는 안정된 그래프, 98.7%의 납기 준수율, 로보3의 정밀한 움직임. 이건 공장이 아니라 심장이었습니다. 21세기 문명의 심장 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하철은 3분 간격으로 운행됐습니다. 초 단위로 정확했죠. 정류장에는 냉방이 됐고 USB 포트가 있었으며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이라고요. 관중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변하고 있었죠. 방산 수출은 95% 이상의 납기 준수율을 기록했고 한국 드라마는 80개국에서 톱10에 진입했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제 조카도 그중 하나입니다. 슬라이드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뻗어나가는 선들이 보였죠. 이 모든 걸 보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관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강대국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가진 나라입니다.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영국은 위대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제국의 영광, 산업혁명의 발상지, 세계를 이끈 역사. 하지만 그건 과거입니다. 한국은 작동하는 현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2분 30초 입국 심사, 3분 배차 지하철, 98.7% 납기 준수. 이게 미래입니다. 슬라이드에 3분 배차를 보여주는 GIF가 떴습니다. 지하철이 정확한 간격으로 도착하는 모습이었죠. 강대국은 시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영광은 전시되고 미래는 작동합니다. 영국은 박물관을 자랑하고 한국은 공항을 자랑합니다. 영국은 역사를 말하고 한국은 정시를 지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납기 준수 타임라인 바가 나타났습니다. 정시는 국가의 도덕성입니다. 문장을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시민의 시간을 존중하는 나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 그게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그 기준을 충족했고 제 모델은 그걸 반영했습니다. 발표를 마쳤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진지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손이 여러 개 올라갔고 사회자가 한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학생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예를 들어 정시 지하철이나 빠른 인터넷 같은 건 저희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특별하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완벽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기다렸던 질문이었죠.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못 느낍니다. 매일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게 일상이니까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 밖에서 왔습니다. 런던에서 히드로 공항을 이용하고 튜브 지연에 익숙하며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 환경에서 살았죠. 그래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물이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깨끗한지, 가벼움이 느껴졌으며 얼마나 잘 순환되는지를요.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체감의 역설입니다. 가장 좋은 시스템은 느껴지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공기처럼 자연스럽고 물처럼 투명하며 당연한 것처럼 작동하죠. 한국이 그렇습니다.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공감이 객석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수긍하고 있었고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으며 언론 카메라의 셔터음이 들렸습니다. 서울대 포럼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런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런던 IISS 컨퍼런스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규모가 컸습니다. 300명 이상의 청중, 수십 개의 언론사, 그리고 찰스 윌리엄스 교수가 앞줄에 앉아 있었죠.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에서 했던 내용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전달했습니다. 데이터, 현장 경험, 비교 분석, 모든 걸 체계적으로 설명했고 슬라이드는 완벽하게 작동했으며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모델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프랑스, 4위 한국, 5위 영국.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순위표가 명확하게 표시됐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찰스 교수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그를 지목했고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임스, 자네 발표 흥미롭게 들었네. 목소리가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네. 첫째, 일주일 방문으로 한 나라를 평가하는 건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둘째, 자네가 본 것들은 유행에 편승한 피상적 관찰 아닌가? 셋째, 혹시 한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은 건 아닌가? 매수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결의가 솟아올랐습니다. 교수님, 3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방법론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주일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이 짧다고 하셨는데 2분 30초 입국 심사는 매일 반복되는 현실이고 3분 배차 지하철은 시스템의 산물이며 98.7% 납기 준수율은 수년간의 기록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유행을 본 게 아니라 수년간 작동해온 시스템을 확인한 겁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로 띄웠습니다. 5년간의 데이터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둘째, 피상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도체 공장의 오나노 라인을 직접 봤고 클린룸의 실시간 그래프를 확인했으며 엔지니어와 대화했습니다. 정류장의 냉방 시설을 경험했고 시민과 인터뷰했으며 방산 전시관의 납품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이게 피상적입니까? 관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저는 어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항공권, 숙박, 식사 모두 제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고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매수됐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찰스 교수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암시하셨습니다. 잘라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22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제 경력과 신뢰를 걸고 말합니다. 난 본대로 말합니다. 생활 인프라의 정시성, 기술의 정밀함, 납기의 신뢰도.
이 모든 게 한국을 4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비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여전히 위대합니다. 하지만 히드로 공항은 평균 25분 입국 심사 시간을 기록하고 런던 튜브는 지연이 잦으며 인터넷은 느립니다. 이게 모욕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정신은 국가의 도덕성입니다. 시민의 시간을 존중하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 그게 강대국입니다. 교수님, 우리가 과거를 자랑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찰스 교수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뒷줄에서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젊은 연구자 몇 명이었습니다. 박수가 퍼져나갔고 앞줄의 몇몇도 동참했으며 결국 객석의 절반 정도가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일어서기까지 했죠. 기립박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논란은 있었지만 제 메시지는 전달됐습니다. 찰스 교수는 자리에 앉았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으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공기의 밀도가 달랐습니다. 무거웠던 압박감이 사라졌고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몇몇 젊은 연구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데이터가 설득력 있었어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고 데이터를 믿었으며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런던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산을 펼쳤으며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더군요. 삼촌, 뉴스 봤어요. 삼촌 발표 대단했대요. 자랑스러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 삼촌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런던의 밤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무대는 끝났고 승부는 났으며 진실은 전달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변화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컨퍼런스의 열기는 가라앉았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학계에서 논쟁이 이어졌고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으며 정책 기반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더 이상 개인의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흐름이 됐고 움직임이 시작됐으며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비가 내릴 듯 말 듯했으며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울을 경험한 후로 런던이 달라 보였습니다. 느리다는 게 아니라 멈춰 있다는 느낌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작동성 지수 -OPERATIONALITY 인덱스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체계화하고 그걸 측정 가능한 지표로 만들며 다른 나라들이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키는 작업이었죠. 기존의 국가 파워 모델은 규모 중심이었습니다. GDP의 크기, 군대의 숫자, 영토의 넓이. 큰 게 강하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21세기는 달랐습니다. 작동하는 게 강했습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지, 시민의 시간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게 진짜 국력이었습니다. 새로운 변수들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시성 - 대중교통 배차 정확도, 입국 심사 처리 시간, 행정 서비스 응답 속도. 안전성 - 범죄율, 교통사고율, 재난 대응 시간. 디지털 연결성 - 인터넷 속도, 커버리지, 공공 와이파이 품질. 납기 신뢰도 - 제조업 납품 준수율, 건설 공기 준수율, 약속 이행률. 사후관리 - AS 응답 시간, 민원 처리 속도, 피드백 반영률. 하나씩 입력하면서 한국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2분 30초 입국 심사, 3분 배차 지하철, 98.7% 납기 준수율, 24시간 AS 한라인. 이 모든 게 지표로 변환되고 있었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되고 있었으며 글로벌 기준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국력은 속도, 정확, 신뢰의 벡터합이다. 메모했습니다. 과거의 국력은 보유량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지만 미래의 국력은 작동률입니다.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 한국이 증명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죠. 책상 위에 별 모양의 레이더 차트를 스케치했습니다. 5개 축이 뻗어나가고 각 축마다 점수가 표시되며 면적이 넓을수록 작동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도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차트를 그려보니 면적이 넓었습니다. 모든 축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죠. 영국의 차트를 그려보니 면적이 좁았습니다. 일부 축은 높았지만 정시성과 디지털 연결성이 낮았습니다. 과거는 관광이 되고 미래는 표준이 된다. 타이핑했습니다. 영국은 과거를 관광 상품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버킹엄 궁전, 대형 박물관, 빅벤. 아름답고 의미 있었지만 그건 과거였습니다. 한국은 현재를 표준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시 배차, 빠른 인터넷, 신뢰할 수 있는 납기. 이게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려는 기준이 되고 있었죠.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정책연구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제 연구에 관심이 있고 영국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오니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워드 파일을 열고 정책 제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실시간형 국가 전환을 위한 제언.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라. 실시간 정보 제공, 정확한 배차 간격, 예측 가능한 서비스. 이게 시민의 시간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공공 디지털 인프라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라. 무료 와이파이, 빠른 인터넷, 끊김없는 연결. 이게 21세기 시민권의 일부다. 셋째, 정부 서비스의 응답 속도를 개선하라. 입국 심사, 민원 처리, 행정 절차. 모든 과정을 간소화하고 가속화하라. 넷째, 납기 문화를 확립하라. 공공사업, 민간 계약, 모든 영역에서 약속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라. 신뢰는 국가의 자산이다. 다섯째, 안전을 설계 단계부터 고려하라.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시스템 차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하나씩 적어 내려가면서 이게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국가 운영 철학의 전환이었습니다. 과거 중심에서 현재 중심으로, 규모 중심에서 작동 중심으로, 보유량에서 효율성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정책연구원에 회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초안을 첨부하고 추가 논의를 제안했으며 국제 협력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한국형 작동성 모델을 글로벌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여러 나라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크였습니다. 지식의 교류였고 경험의 공유였으며 변화의 연대였습니다. 회신을 작성했습니다. 제안을 환영한다고, 참여하고 싶다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추가했습니다. 서울과 런던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포함시키자고요. 바르샤바는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였고 동유럽의 새로운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스케치한 레이더 차트, 프린트한 데이터 시트, 포스트잇으로 붙인 메모들. 이 모든 게 하나의 비전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3개의 작은 국기 핀을 꺼냈습니다. 영국, 한국, 폴란드. 책상 모서리에 나란히 세웠습니다. 새 나라, 새 도시, 3가지 경험. 이게 네트워크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네온 사인이 빗물에 반사돼 반짝이고 있었고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도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리겠지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협력 연구 MOU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목표, 참여 기관, 역할 분담, 일정.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게 제 남은 경력의 중심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명란을 만들었습니다. 3개의 빈칸. 런던, 서울, 바르샤바. 각 도시의 대표가 서명할 공간이었죠. 언젠가 이 빈칸이 채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대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충만했습니다. 해방감에서 설렘으로, 설렘에서 몰입으로, 몰입에서 책임으로, 책임에서 연대로. 감정이 변화해왔고 이제는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에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밀리, 한국어 공부 잘 되고 있어? 삼촌이 곧 서울 가서 연구 프로젝트 시작할 것 같아. 언젠가 같이 가자. 내가 배운 한글로 직접 표지판 읽어보는 거야.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삼촌, 정말요? 저 진짜 가고 싶어요. 지금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같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데이터를 믿으며 작동하는 걸 선호하는 세대. 그들이 미래였습니다.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작동하는 나라가 이긴다. 짧지만 명확했습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나라는 박물관이 됩니다. 미래를 말하는 나라는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현재를 작동시키는 나라는 앞서갑니다. 한국이 증명했고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했으며 저는 그 가교가 되려 했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관리인이 아니다. 2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22년간 저는 국가들의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역사적 업적, 축적된 자산, 보유한 자원. 그걸 점수로 매기고 순위를 정하며 보고서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미래의 측량사가 되려 했습니다. 작동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을 평가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책상 위 국기 핀들을 바라봤습니다. 영국, 한국, 폴란드. 3개의 깃발이 나란히 서 있었고 각각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영국은 배워야 했습니다. 과거를 전시하지 말고 현재를 작동시키는 법을요. 한국은 가르쳐야 했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정밀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시민의 시간을 존중하는지를요. 폴란드는 실험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을요. 이메일 알림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울대에서 온 회신이었습니다. 공동 연구 제안을 수락한다는 내용이었고 바르샤바 포함 아이디어도 좋다고 했으며 첫 회의 일정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서울에서 만나자고요. 좋아. 중얼거렸습니다. 캘린더를 열어 일정을 표시했습니다. 2달 후 서울.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공동 연구 첫 회의라고 적었으며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런던의 밤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가웠으며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 배울 수 있다는 희망. 영국을 사랑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공부했으며 여기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과거를 전시하지 말고 미래를 작동시키자고요. 그 길의 이름을 저는 한국 모델이라 부릅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개인 다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었고 보고서에 들어갈 것도 아니었으며 그저 제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22년간 강대국을 숫자로 재단해왔다. 서울에서 배운 건 간단했다. 강대국은 시민의 일상을 작동시키는 나라라는 것. 3나노미터 공정의 그래프, 정시에 들어오는 버스, 약속을 지키는 방산계약, 그리고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에밀리의 메시지. 이 모든 것이 나의 모델을 다시 썼다. 타이핑이 빨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큐레이터가 아니라 미래의 측량사가 되려 한다. 영국을 사랑하기에 말한다. 과거를 전시하지 말고 미래를 작동시키자. 그 길의 이름을 나는 한국 모델이라 부른다. 마지막 문장을 치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름은 간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DOCX.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불을 껐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고 1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우산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고 싶었습니다. 런던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젖은 보도, 반짝이는 네온, 지나가는 차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의 눈으로, 변화의 관점으로, 미래의 시각으로. 멀리서 버스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5분이었지만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7분이 될 수도 10분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8분이 걸렸습니다. 올라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서울의 472번 버스를 떠올렸습니다. 2분 30초 정확도, 밀폐형 정류장, 냉방 시설. 언젠가 런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은 정해졌고 길은 보였으며 동반자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바르샤바,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모든 도시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 세워둔 국기 핀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깃발, 세 개의 약속, 세 개의 미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서울로, 회의에서 확신으로, 편견에서 진실로. 그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거를 팔지 말고 미래를 만들자. 그게 제 다짐이었습니다. 남은 경력 동안, 아니 남은 인생 동안 지킬 약속이었죠. 박물관의 관리인이 아니라 미래의 건축가가 되는 것. 숫자의 기록자가 아니라 변화의 촉매가 되는 것. 과거의 영광을 되뇌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작동을 측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런던의 버스 정류장이 밀폐형으로 바뀌어 있었고 냉방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정확한 도착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입국 심사가 2분 30초 만에 끝났고 튜브가 3분 간격으로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었으며 무료 와이파이가 230메가 속도로 터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어로 표지판을 읽고 있었고 젊은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으며 찰스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미래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보기 드문 맑은 날이었습니다.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바르샤바 대학에서 회신이 와 있었습니다. 공동 연구 참여를 환영한다는 내용이었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으며 첫 회의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도시가 연결됐습니다. 런던, 서울, 바르샤바. 각각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각각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었으며 각각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것.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환영한다고, 함께 만들어가자고, 새로운 표준을 세우자고 적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아침이 밝았고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으며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움직이고 있었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며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일부였습니다. 과거의 큐레이터에서 미래의 측량사로, 숫자의 기록자에서 변화의 촉매로, 2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22년을 시작하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은 한국 모델이었습니다.